네 엄마가 투스타? 그럼 우리 아빤 대통령이다. 라며 이등병을 비웃고 구타한 대대장이 진짜 사단장 엄마에게 개박살나고 참교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진 이곳은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땅이다. 동해안의 습기를 머금은 눈은 병사들의 무릎까지 차오르고 험준한 산악지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제22보병사단 예하 해안경계부대인 55연대 3대대. 세상과 단절된 이곳은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야만이 지배하는 짐승의 우리였다. 이등병 독고진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낡은 관물대 사이로 스며드는 우풍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를 내려다보는 선임병들의 시선이었다. 병장 왕기태. 삼소대의 실세이자 악마로 불리는 그는 군화발로 진혁의 허벅지를 지식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독고진혁.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왕기태가 나직하게 뱉었다. 진혁은 고통을 삼키며 관등 성명을 댔다. 이병 독고진혁.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라면 물 좀 적게 잡으라고 했지. 한강 물을 만들어 오면 내가 이걸 마시라는 거냐 아니면 세수를 하라는 거냐? 이유는 고작 라면 물이었다. 왕기태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반합 뚜껑을 진혁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국물이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어 두피를 데웠지만 진혁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여기서 소리를 냈다가는 밤새도록 이어질 구타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던 상병 오태석과 일병들이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다. 그들에게 이등병 괴롭히기는 지루한 격오지 생활의 유일한 유희였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왕기태는 그런 진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침을 퇴뱉었다. 시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자대 온 지 벌써 2달이야.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이면 넌 그냥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나. 왕기태가 손짓하자 오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걸레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둔탁한 타격음이 생활관을 울렸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면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잊어라.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다. 그저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독고진혁으로 복무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부탁이다. 그의 어머니 맹소의 소장.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 진급하여 현재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기계화보병사단을 지휘하는 철의 여인. 진혁은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훈련소에서도 자대에서도 그는 그저 평범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라고만 적어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폭행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멍든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한 진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과 터진 입술. 이것은 군 생활이 아니었다. 그저 사육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진혁은 결심을 굳혔다. 단순히 자신이 맞아서가 아니었다. 왕기태와 오태석은 후임병들의 월급을 갈취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유기였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진혁은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대대장실로 향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소대장은 왕기태에게 뇌물에 가까운 접대를 받으며 그들의 만행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대대장실 문을 두드리는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어와.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이병 독고진혁. 대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매캐했다. 중령 마동팔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2사단 내에서도 진급에 목말라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부대 관리에는 소홀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컵라면을 휘저으며 진혁을 쳐다봤다.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등병이 왜 여길 기어와? 행정반 안 거쳤어. 중요한 사안이라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동팔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중요한 사안. 그래 어디 한번 지져봐라. 진혁은 그동안 삼소대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와 금품 갈취 그리고 성추행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왕기태와 오태석이 저지른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진혁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마동팔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그래서 마동팔이 말을 끊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들이 좀 장난친 거 가지고 대대장실까지 와서 고자질을 해. 너 지금 나 피곤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냐? 진혁은 귀를 의심했다. 장난이라니. 사람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행위가 그에게는 고작 장난이었다. 대대장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군법 위반이며 인권 유린입니다. 즉시 조치해주지 않으시면 상급부대에 정식으로 제보하겠습니다. 진혁의 단호한 태도에 마동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진혁의 멱살을 잡았다. 컵라면 국물이 진혁의 전투복에 튀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독고진혁. 내가 뭐라도 된 것 같냐? 상급부대. 제보.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됐다더니 이등병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배워. 누가 가르치더냐? 내 그 불쌍한 홀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마동팔은 진혁의 신상 명세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편모스라의 가난한 집안. 그가 파악한 독고진혁은 짓밟아도 뒤탈이 없는 존재였다.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조심. 내가 왜? 야, 너 같은 놈들은 밖에서 안 봐도 뻔해.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와서도 적응 못하고 고자질이나 하지. 마동팔은 진혁의 뺨을 툭툭 쳤다. 모멸감이 차올랐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입니다. 조치하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마동팔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후회. 야, 이 새끼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래, 내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냐? 어디 시장에서 생선이라도 파냐?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하냐? 제 어머니는 군인이십니다. 진혁이 낮게 은조렸다. 마동팔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 하이고 무서워라. 뭐 하사관 출신이냐? 아니면 여군 병장. 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애미가 장군이라도 되면 내가 몰랐겠냐?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마동팔의 입에서 나온 내 애미라는 단어가 진혁의 이성을 끊어놓을 뻔했다. 마동팔은 진혁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으르렁거렸다. 잘 들어라. 내 엄마가 투스타. 아니 포스타 하레비가 와도 내 부대는 내가 관리한다.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감히 협박질이야. 썩 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방에 얼쩡거리면 그땐 영창으로 안 끝나. 군기 교육대 뺑뺑이 돌려서 정신 개조를 시켜줄 테니까. 마동팔은 진혁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쫓겨났다. 닫힌 문 너머로 마동팔의 욕설이 들려왔다. 재수옴 붙었네. 아침부터 별 미친놈이 와서. 진혁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이곳에는 정의가 없었다. 계급이라는 폭력과 방관이라는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신념이 썩어빠진 조직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진혁은 점호가 끝난 뒤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심장을 식히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누구냐? 간결하고 힘있는 말투. 맹소의 소장이었다. 진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충성. 이병 독고진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 맹소희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좋지 않구나. 진혁은 눈을 감았다. 대대장 마동팔의 조롱 섞인 얼굴과 왕기태의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아니 사단장님. 말해라. 제가 틀렸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신분을 숨기고 바닥부터 시작하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입니다. 진혁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왕기태의 가혹 행위부터 마동팔 대대장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특히 어머니를 언급하며 조롱했던 마동팔의 말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장군이면 자기가 몰랐겠냐고.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진혁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맹소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전선 너머로 느껴지는 기운이 서늘하게 바뀌었다. 맹소희는 아들의 고통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유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맹수였다. 진혁아. 네. 그 대대장의 이름이 마동팔이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사단 55연대 3대대. 맞습니다. 맹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다. 기다려라. 네. 내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 내가 감히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는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전화가 끊어졌다. 진혁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고성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내일 이 부대에 뜰 별은 밤하늘의 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었다. 한편 경기도 양주. 제7기동군단 예하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실. 맹소의 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부관을 호출했다. 전속 부관. 충성. 부관 대위 한태성입니다. 지금 즉시 헬기 띄워라. 행선지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이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야간 비행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타 부대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시려면 군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맹소희는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다. 승인은 이동하면서 받는다. 내 새끼가 늑대 소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절차 따위가 중요하냐. 10분 내로 이륙 준비 못하면 내 군복도 같이 벗길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맹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마동팔.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의 긍지를 짓밟아. 군복 입은 양아치 새끼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놈들의 세상은 끝날 것이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홀스터에 찼다. 맹소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원도 고성의 밤은 칠흑과 같았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넘어와 55연대 3대대 주둔지를 휘감았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들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다. 세상과 격리된 이곳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곧 깨질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대대장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마동팔 중령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관사로 퇴근하지 않고 상황실 옆 휴게실에서 몰래 들여온 소주를 종이컵에 따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독고진역 이등병의 반항이 생각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건방진 새끼.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등병 주제에 마동팔은 안주도 없이 쓴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독고진역은 이미 제거 대상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가장 힘든 작업만 골라 시키거나 영창을 보낼 구실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에게 병사의 인권 따위는 진급 누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배출구일 뿐이었다. 그 시각 대대 위병소 근무를 서던 상병 김철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먼 바다에서 치는 파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거대해졌다. 그것은 바람을 찢는 둔탁한 회전음이었다. 야, 저거 무슨 소리냐? 김철수가 부사수에게 물었다. 부사수가 야간 투시경을 하늘로 향했다가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헬기입니다. 헬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 시간에 상황실에서 전파된 거 있어? 없습니다. 예정된 비행은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당황하여 상황실로 인터폰을 연결하려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위병소 상공을 덮쳤다.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빗줄기가 위병소와 연병장을 대나처럼 밝혔다. 고막을 찢을 듯한 로터 소리에 막사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헬기 옆면에는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붉은 바탕에 은색 별 2개. 소장 투스타이 탑승했다는 성판이었다. 서성판입니다. 투스타입니다. 부사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김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단장 헬기도 아니었다. 22사단장의 성판과는 모양이 달랐다. 이것은 외부 부대의 장군이 예고도 없이 적진을 침투하듯 들이닥친 상황이었다. 헬기는 좁은 연병장에 거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했다. 막사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속옷 바람으로 튀어나왔다. 상황실 당직 사관이 뛰쳐나와 무전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어떤 미친놈이 헬기를 띄웠어. 대대장님 깨워. 연병장 한복판에 헬기가 내려앉았다.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강풍에 모래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헬기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헬기 주변을 경계하며 길을 텄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전투복이 아닌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서슬퍼런 안광을 뿜어냈다. 맹소의 소장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동해의 겨울 바다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지휘봉을 꽉 쥐고 있었다. 뒤따라 내린 전속부관 한태성 대위가 뛰어가 당직 사관 앞을 막아섰다. 당직 사관은 누구인가? 주중이 김민수입니다. 누구십니까? 한 대위는 대답 대신 맹소희를 가리켰다. 제7기동군단 예하 맹호기계화보병사단장 맹소의 장군님이시다. 대대장 마동팔 중령 지금 어디 있나? 김민수 중위는 숨이 턱 막혔다. 타부대 사단장이 이 야밤에 들이닥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침공이었다. 내 대대장님은 대대장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맹소희는 김중위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막사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울렸다. 복도에 나와 웅성거리던 병사들이 장군의 등장에 기겁하며 벽으로 붙어 경례를 했다. 맹소희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복도 끝 대대장실만을 향하고 있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름해진 마동팔 중령은 밖이 소란스럽자 짜증을 내며 문을 열고 나왔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헬기는 또 뭐야? 마동팔은 복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무리를 보고 눈을 비볐다. 검은색 정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헌병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마동팔은 순간 자신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어깨의 계급장이 선명해졌다. 별 2개. 마동팔의 입에서 바보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술이 확 깼다. 그는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지만 셔츠는 삐져나와 있었고 지퍼도 제대로 올려져 있지 않았다. 맹소희가 마동팔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그녀는 마동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자네가 마동팔인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마동팔은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주충성. 대대장 중령 마동팔입니다. 맹소희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지휘봉으로 마동팔의 명찰을 툭툭 쳤다.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안 된 자가 지휘관이라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상황 발생 시 지휘는커녕 자기 몸이나 가눌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반주로 딱 한 잔만. 동작 그만. 맹소희가 소리를 질렀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움찔했다. 변명은 군사법원에서나 해라. 나는 자네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맹소희는 마동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내 아들 어디 있나? 마동팔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들. 오늘 아침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등병 독고진혁. 그 녀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제 어머니는 군인이십니다. 장군이면 내가 몰랐겠냐.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다. 독고진혁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는 맹소의 소장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독고진혁 이병 말입니까? 그래.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이자 내가 지키는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독고진혁 말이다. 자네가 오늘 아침 모욕하고 내쫓았다던 그 병사 말이다. 마동팔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지금 내무반에 있을 겁니다. 안내해. 맹소희는 마동팔을 밀치고 앞장섰다. 마동팔은 비틀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3중대 3소대 생활관. 그곳으로 향하는 맹소희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빨랐다.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장군으로서의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생활관 문 앞에 섰을 때 맹소희는 잠시 멈칫했다. 문 너머에 있을 아들의 모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얼마나 상처 입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부관에게 눈짓을 했다. 한태성 대위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체 기상. 점호. 자고 있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일어났다. 불이 켜지고 낯선 장군의 등장에 생활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병장 왕기태와 상병 오태석은 눈을 비비다 별 2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맹소희는 천천히 생활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은 침상 끝에 정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맹소희의 시선이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서 있는 한 병사에게서 멈췄다. 독고진역. 아들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목덜미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맹소희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진혁에게 다가갔다. 독고진혁. 진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독고진혁. 맹소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멍든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차가운 손길이었지만 진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많이 아팠겠구나. 괜찮습니다. 군인입니다. 진혁의 대답에 맹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이 아이를 짐승처럼 다룬 자들은 누구인가? 그녀의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치환되었다. 맹소희는 뒤를 돌아 마동팔과 소대원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적진을 초토화시키기 직전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가 생활관의 공기를 찢었다. 누가 감히 내 부하이자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댔느냐? 자수해라. 지금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다. 침묵이 흘렀다. 왕기태와 오태석은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맹소희는 차갑게 웃었다. 좋다. 기회를 줘도 잡지 못하는 비겁한 놈들. 오늘 밤 이 부대는 내가 접수한다. 그녀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22사단장에게 연결해. 내 허락 없이 이 대대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라고 전해. 그리고 헌병대 당장 투입시켜서 이 방에 있는 전원을 구속 수사해라. 가해자가 밝혀질 때까지 누구도 잠들 수 없다. 맹소희의 선전포고와 함께 55연대 3대대의 밤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제22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정훈 소장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제7군단 소속 기계화 사단장 맹소희가 자신의 예하 부대인 55연대의 헬기를 타고 들이닥쳤다는 보고였다. 뭐라고? 맹 소장이 거길 왜 가? 사전 협조도 없이. 박정훈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참모장을 호출했다. 차 대기시켜. 당장 55연대로 간다. 그리고 헌병대장이랑 감찰 참모 다 깨워서 따라오라고 해. 사단 전체 비상 걸어. 박정훈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맹소희는 육사 동기였지만 성향은 정반대였다. 원칙주의자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녀가 남의 부대에 직접 쳐들어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게다가 55연대는 평소에도 사고가 잦아 골머리를 앓던 곳이었다. 한편 55연대 3대대. 막사복도는 임시 조사실로 변했다.
맹소희가 데려온 헌병들은 삼소대원들을 한 명씩 격리하여 진술서를 쓰게 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맹소희는 대대장실을 접수하고 마동팔을 무릎 꿇린 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마동팔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술은 완전히 깼지만 공포는 더 커졌다. 마동팔 중령. 맹소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다. 3대대의 그동안 사건 사고 기록과 병력 관리 실태 보고서였다. 이게 자네가 지휘한 부대의 성적표인가? 가혹행위 신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더군. 이유가 뭔가? 그것이 병사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대 단결을 저해할까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사소한 다툼. 전치 3주의 상해가 사소한 다툼인가? 성추행이 단결을 위한 행위인가? 맹소희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다. 범죄 방조자이자 공범이다. 자네가 진급에 미쳐서 사고를 덮는 동안 내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병사가 지옥에서 살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텐가?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헌병 수사관이 들어왔다. 사단장님, 가해자들을 특정했습니다. 병장 왕기태, 상병 오태석, 이 2명이 주동자입니다. 피해자 독고진역 이병 외에도 다수의 후임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데려와. 잠시 후 왕기태와 오태석이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왔다. 그들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전투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속옷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맹소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키는 왕기태보다 작았지만 뿜어나오는 기백은 거인 같았다. 왕기태는 맹소희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고개를 들어라. 맹소희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왕기태와 오태석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들이냐? 내 아들의 라면 물이 많다고 머리에 국물을 붓고 걸레자루로 구타한 자들이. 왕기태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자 장군님, 저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 짝. 맹소희의 손이 왕기태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다. 왕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의 헌병들도 놀랄 정도였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교육을 운운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한 짓은 사육이고 고문이다. 맹소희는 쓰러진 왕기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가진 쥐꼬리만 한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계급장 하나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잘 봐라. 내가 괴롭혔던 그 이등병의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오태석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겁하군. 강자 앞에서는 울고 약자 앞에서는 웃는 짐승들. 맹소희는 헌병에게 손짓했다. 이놈들 당장 구속해. 그리고 군 형법상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추가해라. 특수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모욕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 군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내가 직접 감시할 것이다. 왕기태와 오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당했던 병사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22사단장 박정훈 소장이 도착했다. 그는 쑥대밭이 된 3대대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맹소희는 대대장실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맹장군,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동기라도 이건 월권이야. 내 부대 지휘권은 나한테 있어.
박정훈이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하지만 맹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 장군, 지휘권. 자네가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네. 내 아들이 맞아서가 아니야. 자네 부대 꼬라지를 보게. 이게 군대인가 깡패 소굴인가. 맹소희는 진술서 뭉치를 박정훈에게 던졌다. 박정훈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단순히 병사들 간의 다툼 수준이 아니라 간부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비리까지 얽혀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은. 자네가 골프 치고 만찬 즐기는 동안 20대 청춘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었어. 마동팔 중령. 저자는 자네 사관학교 후배라고 봐줬던 놈 아닌가.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자리를 보전해주니 이 사단이 난 거야. 박정훈은 할 말이 없었다. 마동팔은 자신의 직계 후배였고 뇌물까지 상납하며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게. 나는 이 사건을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할 걸세. 22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청할 거야. 맹 장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체면. 자네 체면이 병사들의 인권보다 중요한가?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타협은 없네. 맹소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정훈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맹소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명분과 증거 그리고 정의까지 모두 쥐고 있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55연대를 비췄다. 헬기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맹소희가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의무대를 찾았다. 진혁은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맹소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진혁아. 네. 사단장님. 둘이 있을 땐 엄마라고 해라. 네. 어머니.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아닙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요. 맹소희는 아들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강철 같던 여장군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다 치워버렸다. 그러니 너는 이제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복무해라. 누구의 아들도 아닌 대한민국 육군 일병 독고진역으로서. 일병 말입니까? 그래. 오늘부로 너를 일병으로 진급시킨다. 불의에 맞서 용기 있게 보고한 공로를 인정해서 말이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 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맹소희는 아들을 한번 꽉 안아주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그 어깨에는 더 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시작될 육군 본부와의 전쟁, 그리고 언론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바로 잡아야 할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헬기가 이륙했다. 진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헬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곧고 단단했다. 그날 아침 22사단 55연대는 완전히 뒤집혔다. 대대장 마동팔은 보직 해임되어 헌병대로 이송되었고 왕기태와 오태석은 구속되었다. 소대장은 파면되었으며 방관했던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수군거렸다. 야봤냐? 어제 그 포스. 진짜 지리더라. 독고진혁 걔네 엄마가 투스타였다니. 와 진짜 영화 아니냐. 이제 우리 부대 살맛 나겠다. 왕기태 그 새끼 없으니까 밥맛이 꿀맛이네. 진혁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더 이상 그는 왕따가 아니었다. 동료들이 다가와 말을 걸고 반찬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진혁은 우쭐대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지키는 이곳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이유인 동시에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약점이다. 그는 약점이 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모범적인 병사가 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서울 육군본부. 고위 장성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맹소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맹 소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휘저어놨더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군 기강이 흔들립니다. 감찰을 보내서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부패한 카르텔의 역습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들은 맹소희의 정의를 모성애를 앞세운 월권으로 프레임 씌워 그녀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별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성의 겨울바람이 잦아들 무렵 서울 육군 본부의 공기는 되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닌 음습한 욕망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열기였다. 맹소의 소장이 22사단을 뒤집어 놓은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 척결을 넘어 대한민국 군부의 거대한 치부를 건드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맹소희는 55연대 감찰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사들의 급식 상태가 형편없었다는 점이다. 왕기태 같은 악질 병사가 후임들의 부식을 뺏어 먹은 것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보급되는 식자재의 양과 질 자체가 장부에 적힌 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맹소희는 특유의 집요함으로 군수 장부를 파헤쳤고 그 끝에 대성유통이라는 지역 업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 뒤에는 육군 군수사령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청솔회가, 더 깊은 곳에는 현직 육군 참모차장 표영호 중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표영호 중장.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노련한 정치꾼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육군 본부 지하 벙커, 그의 비밀 회의실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표영호는 최고급 양주를 크리스털 잔에 따르며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응시했다. 그는 22사단장 박정훈 소장이었다. 박 장군, 자네 표정이 왜 그래? 초상집 개처럼. 표영호가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박정훈은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냈다. 차장님, 맹 소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55연대 비리 장부를 압수해서 군단 검찰단에 넘겼답니다. 대성 유통건이 터지면 저뿐만 아니라 차장님까지 곤란해집니다. 표영호는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며 청명한 소리를 냈다. 맹소희. 그 계집이 제법이군. 아들놈 코피 터진 걸로 시작해서 내 밥그릇까지 걷어차시겠다. 이거 재미있어지는데. 재미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맹 소장 편입니다. 참군인이다, 다르크다 하면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요. 영웅. 표영호가 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았다. 유리가 깨질 듯한 소음에 박정훈이 움찔했다. 대중은 개돼지야. 영웅을 만드는 것도 대중이지만 그 영웅을 진흙탕에 처박고 낄낄거리는 것도 대중이지. 맹소희가 정의의 사도인 척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벗겨주면 그만이야. 표영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이게 뭡니까? 맹소희의 약점이지. 맹소희가 22사단에 헬기 타고 갔을 때 규정을 얼마나 어겼는지 아나. 관할 구역 이탈, 사전 승인 없는 헬기 운용, 타부대 지휘권 간섭. 군법으로 따지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그리고 하나 더. 표영호의 눈이 뱀처럼 번득였다. 아들 독고진혁. 그놈이 관심병사로 분류될까봐 맹소희가 그동안 인사과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를 만들어.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만들어. 그게 먹힐까요? 모성애. 그거 좋지.
하지만 과하면 독이야. 아들을 위해 군대를 사유화한 미친 장군. 이 프레임이면 게임 끝이야. 기무부대 친구들 풀어서 맹소의 뒷조사 시작하고 언론에 소스 흘려. 맹소희가 부식 비리 캔다는 소리는 쏙 빼고 오로지 아들 때문에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부각해. 표영호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건 전쟁이 아니야. 사냥이다. 며칠 뒤 제7기동군단 사령부 맹소희의 집무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었다. 맹소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맹소의 소장님. 국방부 조사본부 제1과장입니다. 직권 남용 및 군 작전 규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이 열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었다. 전속부관 한태성 대위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단장님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비켜라 한 대위. 맹소희가 차갑게 명령했다. 하지만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내버려둬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맹소희는 수사과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에 베테랑 수사관조차 뒷걸음질 쳤다. 내 책상 위에 있던 55연대 급식 비리 수사 자료.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건 내가 캔 증거물이다. 너희가 가져갈 권한 없어. 수사과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해당 서류처를 들어보였다. 이것도 압수 대상입니다. 사단장님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도둑놈들. 맹소희가 손을 뻗었지만 다른 수사관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눈앞에서 증거를 빼앗겼다. 맹소희는 깨달았다. 저들은 자신의 비위를 캐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을 식물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었다. 집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맹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표영호, 내 놈 짓이구나.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두렵지 않더냐. 하지만 상황은 맹소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이 속보로 뜨고 있었다. 단독 갑질 모적 맹소희 소장, 아들 위해 군 헬기 사적 이용 논란 충격 아들 부대 회식비 강요? 빗나간 모성애가 부른 참극 사설 스타 장군의 추락, 군대는 어머니의 치마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맹소희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과잉 보호하는 히스테릭한 헬리콥터맘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씹을 거리가 필요했고 표영호가 던져준 먹잇감은 너무나 달콤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맹소희와 독고진역에 대한 조롱으로 넘쳐났다. 아들 군대 보내놓고 헬기 타고 면회 간 거 실화냐? 저런 엄마 둔 아들은 좋겠네. 왕자님이 따로 없네. 독고진역 제도 뻔하지. 엄마 믿고 군 생활 꿀 빨려고 했겠지. 강원도 고성 55연대 3대대. 일병으로 진급한 독고진역은 행정반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진혁아. 새로 온 소대장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지만
진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이 참았다면, 그냥 맞고 버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을 군인으로 헌신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자신 때문에 비리 장군, 미친 엄마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식당에 가도 훈련장에 가도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예전의 경멸이나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비아냥이 섞인 끈적한 시선이었다. 제가 뉴스에 나온 개야. 엄마가 스타라며. 근데 이제 옷 벗게 생겼다던데. 속닥거리는 소리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진혁은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가서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를 더 욕보이는 것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그날 밤 진혁은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 않았다. 수십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제발 받으세요, 어머니. 진혁은 울먹이며 수화기를 붙들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행보관이었다. 진혁아, 그만해라. 사단장님 지금 통화하실 상황 아니실 거다. 행보관님,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닙니다. 비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22사단 비리를 캐다가 누명을 쓰신 겁니다. 진혁이 절규했다. 행보관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알아. 우리도 다 알아. 너희 어머니가 3대대 구해주신 거 모르는 사람 없어. 하지만 위에서 하는 싸움은 우리가 낄 수 있는 판이 아니야. 무력감이 진혁을 덮쳤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라면 자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 거짓과 선동으로 무장한 괴물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맹소희는 12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물 한 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인정하시죠? 아들 때문에 이성을 잃고 55연대장을 협박했다고. 젊은 군 검사가 비웃듯이 물었다. 맹소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내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권을 행사했다. 부패한 지휘관을 해임하는 것은 군단장의 정당한 권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성유통. 거기서 뇌물 받으셨죠. 22사단 비리 덮어주는 대가로 뒷돈 챙기신 거 아닙니까? 소설 쓰지 마라. 맹소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계좌, 내 집 다 뒤져봤을 거 아니냐? 10원 한 장 나온 게 있더냐? 아직은 없지만 나오겠죠.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군 검사는 서류를 탁탁 치며 압박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옷 벗으시죠. 명예롭게 전역하는 걸로 처리해 드릴 테니. 계속 버티면 아드님까지 다칩니다. 아드님 군 생활 남으셨잖아요. 맹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들. 그 단어는 그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진혁이를 건드리면 너희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지옥에 와 계시잖아요. 조사가 끝나고 맹소희는 관사가 아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것조차 동정표를 얻기 위한 쇼라고 떠들었다. 병원 특실. 맹소희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부관 한태성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맹소희가 힘겹게 눈을 떴다. 부관. 네. 사단장님. 깨어나셨습니까? 텔레비전 켜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렀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맹소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앵커는 그녀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떠들었다. 맹소희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잘 돌아가는구나. 표영호가 아주 신이 났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맹 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하게.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한태성 부관이 털썩 주저앉았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맹소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3개월이라. 생각보다 기네. 정리를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야. 맹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주사바늘을 뽑아버리려는 그녀를 의사가 말렸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은 죽어서 취하면 된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맹소희는 부관을 불렀다. 한대위. 지금 당장 22사단으로 연락해. 내 아들 독고진혁에게 휴가증 발급하라고 해. 내가 위독하다고 하면 보내줄 거다. 사단장님. 진혁이가 알면 무너질 겁니다. 알아. 하지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한다. 맹소희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의 결전을 앞둔 장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작전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독고진혁은 택시를 타고 서울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다. 하지만 진혁의 세상은 흑백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대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는 군화끈도 제대로 매지 못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독고진혁 일병 아닙니까? 어머니 사건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특혜 휴가 아닙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을 찔러댔다. 진혁은 기자들을 밀치고 병실로 달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12층. VIP 병동.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자신이 알던 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앙상하게 마른 팔, 푹 꺼진 눈, 창백한 피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진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맹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느냐?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에. 울지 마라. 뚝 그쳐. 맹소희가 엄하게 말했다. 진혁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진혁아. 잘 들어라.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맹소희는 힘겹게 호흡을 골랐다. 그녀는 침대맡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표영호와 22사단의 비리, 대성유통장부, 그리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이다. 진혁의 눈이 커졌다. 이걸로 어머니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맹소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걸 공개하면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명예도 회복하겠지. 하지만 너는 죽는다. 네. 저들은 악마들이다. 내가 살아나면 저들은 나를 공격하는 대신 너를 노릴 것이다. 제대 후에도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취직을 막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사고로 위장해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내가 군복을 벗는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맹소희는 녹음기를 진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패배를 선택했다. 패배라니요. 나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다 미쳐버린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무너진 장군으로 죽을 것이다. 불명예 전역을 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을 것이다. 싫습니다. 왜 그러셔야 합니까? 진실을 밝히고 싸워야죠. 진혁이 소리쳤다. 맹소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악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이게 이기는 길이다. 내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저들이 안심한다. 맹소희는 끝났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죽은 사자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다. 내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면 너는 불쌍한 놈이 된다.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된 아들. 그 동정심이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다. 진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명예,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아들의 안전을 사려하고 있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명예는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맹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진혁아, 엄마는 군인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엄마로서는 빵점이었다.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지. 항상 강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줄 수 있는 게 이 비겁한 패배뿐이라 미안하구나. 어머니, 이 녹음기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 하지만 세상에 공개하지 마라. 이건 최후의 보루다. 만약 저들이 약속을 어기고 너를 건드리면 그때 터뜨려라. 그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아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긴 척 살아라. 맹소희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피가 섞인 가래가 튀었다. 진혁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입을 닦아주며 통곡했다. 약속해라. 내 명령이다. 맹소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이병 독고진혁. 아니 일병 독고진혁.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수명하겠나. 진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명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맹소희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아들의 경례하는 손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날 밤 맹소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녀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표영호 일당이 안심하도록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속보를 전했다. 속보 갑질 논란 맹소의 소장, 지병으로 별세 단독 국방부, 맹소장에 대한 수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분석 불명예 퇴진 앞두고 사망. 쓸쓸한 말로. 세상은 맹소희의 죽음을 가십거리로 소비했다. 어떤 이들은 인과응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안타깝다고 했다. 표영호 중장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렇게 가는군. 귀찮은 게 하나 줄었어. 독고진혁 그놈은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묻자 표영호는 손을 휘저었다. 내버려둬. 불쌍한 놈 아니냐. 엄마 때문에 인생 꼬인 놈인데 건드려서 뭐해. 여론 역풍만 맞지. 맹소희가 죽었으니 이제 볼 일 없다. 표영호는 안심했다. 맹소희의 위대한 패배 전략이 정확히 적중한 것이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육군장으로 치러지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은 표영호의 눈치가 보여오지 못했다. 빈소를 지키는 건 상복을 입은 진혁과 전속부관 한태성 뿐이었다. 진혁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복을 입고 근엄하게 웃고 있었다. 진혁은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핵폭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는 안전핀을 뽑지 않을 것이다. 적들이 자신을 잊을 때까지, 자신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안전한 삶을 살 때까지. 발인을 마치고 진혁은 유골함을 들고 수목장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국립묘지가 아닌 양지 바른 언덕의 작은 나무 아래 묻히길 원했다. 편히 쉬세요.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진혁은 나무 아래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만들어준 평범한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남은 자의 의무였다. 어머니 맹소의 소장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독고진혁은 강원도 고성 제22보병사단 55연대 3대대로 복귀했다.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동해 바다는 며칠 전보다 더 검고 거칠어져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기침 소리처럼 들려왔다. 진혁의 군복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남긴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되새겼다. 죽은 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납작 엎드려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패배자가 되어라. 위병소를 통과할 때 초병들의 눈빛은 미묘했다. 예전의 경멸이나 호기심과는 달랐다. 그것은 동정과 안도가 섞인 기이한 시선이었다. 호랑이 같던 어머니가 사라졌으니 이제 독고진혁은 이빨 빠진 새끼 호랑이, 아니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행정반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최영수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진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영수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출신으로 표영호 중장의 라인을 타고 내려온 뼛속까지 기회주의자인 인물이었다. 그는 마동팔 전 대대장이 쫓겨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독고진혁 일병. 복귀 신고합니다. 진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최영수 중령은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머니 보내드리는 길은 잘 지켰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어. 한때는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 마무리가 영 좋지 않았지. 사람은 역시 끝이 좋아야 해. 안 그런가? 최영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진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어머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진혁이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최영수는 만족스러운 듯 혀를 찼다. 표정이 왜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 너 이제 관심병사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위에서 감찰 내려오지 기자들 설치지. 내 어머니 덕분에 아주 스타 부대 됐어. 나쁜 쪽으로. 최영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탁 덮으며 일갈했다. 앞으로 숨만 쉬고 살아. 튀지 마. 사고 치지 마. 내가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하면 그땐 내 죽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혁은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했다. 최영수는 낄낄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가봐. 꼴 보기 싫으니까.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혁은 관물대에 짐을 풀었다. 동료 병사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왕따는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진혁이 불쌍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진혁은 침상 구석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점호 시간이었다. 당직 사관이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육군 참모차장 표영호 중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기자, 이번 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영호 일부의 일탈일 뿐입니다. 우리 군은 맹소의 전 소장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흔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 속 표영호는 온화하게 웃으며 죽은 맹소이를 반면교사라 칭하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어머니를 악녀로 만든 장본인이 뻔뻔하게 정의를 논하고 있었다. 생활관의 병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렸다. 와, 저 아저씨 말 잘하네. 야, 근데 독곤에 엄마 진짜 비리 있었던 거 맞냐? 뉴스에서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옷 벗고 죽었겠지. 진혁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입에 물고 오열을 삼켰다.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 피비린내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웃어라. 마음껏 떠들어라. 표영호. 그리고 너희들. 진혁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늑대의 가죽을 쓴 양이 되기로 했다. 겉으로는 순하고 멍청하고 무기력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가죽 아래에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숨긴 늑대가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 뒤 대대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최영수 대대장은 진혁에게 가장 힘든 보직인 박격포 탄약수를 맡겼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무게의 탄약 상자를 메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다. 야, 돕고. 힘들면 말해. 열외시켜줄게. 중대장이 비꼬며 말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전투복을 적셨다. 그는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잊으려 했다. 훈련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이었다. 진혁은 숲속 한적한 곳에 앉아 수통에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물 좀 있냐? 상병이 된 김철수였다. 그는 왕기태가 구속된 후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진혁은 말없이 수통을 건넸다. 김철수는 물을 마시고 진혁의 옆에 앉았다. 진혁아, 대대장이 너 일부러 굴리는 거 다 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미안하다. 그때 너희 어머니 오셨을 때 우리가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잖아. 근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 김철수는 담배를 꺼내 물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더러워. 착한 사람은 죽고 나쁜 놈들은 승진하고. 이번에 대성유통이랑 계약 연장됐다더라. 밥맛은 여전히 개판인데 말이야. 진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대성유통. 어머니가 목숨 걸고 파헤치려 했던 그 업체. 계약이 연장되었습니까? 분명 문제가 있다고. 돈이지 뭐. 위에서 다 받아먹었겠지. 너희 어머니가 그거 캐다가 표적된 거라는 소문 간부들 사이에서도 파다해. 진혁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맹소희가 죽고 사건이 종결되자 그들은 다시 안심하고 빨대 꼽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틈이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혁은 김철수에게 바보처럼 웃어 보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군 생활 무사히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약이다. 너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김철수는 진혁의 어깨를 툭 치고 돌아갔다. 진혁은 다시 표정을 굳혔다. 그날 밤 진혁은 침낭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어머니가 남긴 음성 파일 중 대성유통 장부 분석 폴더를 재생했다.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닌 차분하게 분석하는 육성이 흘러나왔다. 대성유통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비역 모임인 청솔회의 자금줄이다. 그들은 비급, 아니 폐기 직전의 식자재를 어급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차액의 40%를 현금으로 세탁해 상납한다. 장부의 이중 구조를 파악하려면 납품 내역과 실제 병영식단 일지를 대조해야 한다. 결정적인 증거는 춘천에 있는 대성유통 제2물류창고 비밀 금고에 있다. 진혁은 전율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권력의 힘에 눌려 터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진혁은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갇혀있는 병사였고 감시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가 남겨준 또 하나의 유산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를 따르던 진짜 군인들이었다. 그는 휴가 때 몰래 만났던 전속부관 한태성 대위를 떠올렸다. 한태성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강제로 전역당해 민간인 신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진혁에게 연락처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라. 나는 아직 장군님의 부관이다. 진혁은 공중전화가 아닌 부대 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 PC방으로 향했다. 감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지만 진혁은 입대 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한태성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어머니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성유통 제2창고. 쥐들이 치즈를 숨겨둔 곳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진혁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22사단의 봄은 여전히 시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병사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냄새나는 돼지고기와 시든 채소가 올라왔다. 대성유통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다. 그들은 이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육군 참모차장 표영호 중장과 22사단장 박정훈 소장, 그리고 대성유통 대표 김만수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 대표, 요즘 살맛 나겠어. 맹소의 그 여편네 죽고 나니 방해꾼도 없고. 박정훈이 껄껄 웃으며 김만수의 어깨를 쳤다. 김만수는 비싼 양주를 따르며 비굴하게 웃었다. 다 장군님들 덕분입니다. 이번에 재계약해 주셔서 창고 좀 넓혔습니다. 인사 한번 시게 받겠습니다. 김만수가 두툼한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표영호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시가를 피웠다. 조심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맹소희는 죽었지만 그 여자가 모아뒀던 자료가 어디로 튀었는지 아직 확실치 않아. 걱정 마십시오, 차장님. 그 아들놈은 바보 천치던데요. 면회 온 거 보니까 기가 다 죽어서 눈도 못 마주치더랍니다. 녹음기니 뭐니 하는 것도 다 헛소문 아닙니까? 김만수의 말에 표영호는 피식 웃었다. 그래. 독고진역. 그놈은 껍데기지.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내부의 적이야. 표영호의 감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적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국방부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주요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에 익명의 투서가 동시에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없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제목 22사단 장병들은 돼지인가? 대성유통 납품 비리 실태 고발 내용 20xx년 4월 1일 납품된 제육볶음용 돼지고기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폐기용 냉동육이었습니다. 증거 사진과 납품 장부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고기는 박정훈 소장의 무기나에 55연대로 반입되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대성유통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유통기한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썩은 고기를 양념에 버무려 냄새를 없애는 장면 등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민간인이 된 한태성 대위가 대성유통에 위장 취업하여 목숨을 걸고 촬영한 것이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맹소의 사건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먹거리라는 대중이 가장 민감해하는 소재였다. 게다가 폐기용 고기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단독 썩은 고기 먹는 군 장병들. 납품업체 비리 포착 충격 유통기한 6개월 지난 고기가 식탁에. 군 당국 뭐했나. 국방부 장관은 대노했다. 즉시 특별감사단이 꾸려졌다. 이번에는 덮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22사단 사단장실. 박정훈 소장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차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아주신다면서요. 수화기 너머 표영호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장 꼬리 잘라. 김만수 그 새끼 구속시키고 실무자 선에서 끝내라고. 불똥이 나한테까지 튀면 자네도 끝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유령의 공격이 치밀했다. 투서는 단순히 언론에만 간 것이 아니었다. 군 검찰단 내에서도 표영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대파 세력에게 더 구체적인 뇌물장부 사본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맹소희가 남긴 바로 그 청솔회 리스트였다. 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히 납품 비리가 아니라 군 고위층의 조직적인 뇌물 수수 사건으로 판을 키웠다. 한편 55연대 3대대 부대는 감사 준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영수 대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행정병들을 닥달했다. 야, 식단 일지 다 파기해. 아니 수정해. 4월 1일 고기 상태 양호라고 무조건 받고. 최영수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진혁은 행정반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멍청해 보였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다. 파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원본은 넘어갔으니까요. 진혁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며칠 전 야간 당직 때 행정반 컴퓨터에 접속해 식단 일지 원본 파일을 빼돌려 한태성에게 넘겼었다. 최영수가 지금 조작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죄를 추가하는 자살 행위였다. 그날 오후 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단 감찰부가 아닌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 요원들이었다. 타협은 없었다. 그들은 최영수 대대장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 및 뇌물방조. 최영수는 끌려가면서 발악했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사단장이 시켰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사단장의 이름은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들었다. 진혁은 창밖을 보며 최영수가 헌병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동팔이 갔던 길을 최영수가 똑같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람이었다. 진짜 몸통, 표영호 중장은 아직 서울 육군 본부 벙커에서 건재했다. 그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였다. 박정훈 사단장까지는 날릴 수 있어도 표영호까지 닿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한 병사가 진혁에게 다가왔다. 야 독고. 행보관님이 찾으셔. 면회 왔대. 면회요? 올 사람이 없는데. 진혁은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독고 진혁 일병인가?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국방일보 기자 강철민. 하지만 진혁은 그 이름이 가명임을 직감했다. 남자의 눈빛은 기자가 아니라 정보 장교의 것이었다. 안찌. 긴 말하지 않겠네. 자네 어머니 맹소의 장군과 나는 사관학교 동기였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국군기무사령부 방산비리 수사팀장이네. 강철민은 가명이고, 기무사, 군 내부의 경찰이자 정보기관. 자네가 투서를 보낸 유령이라는 걸 알고 왔네.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켰나.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병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연기하지 말게. 자네 어머니를 꼭 닮았군. 나는 자네를 잡으러 온 게 아냐. 표영우를 잡고 싶어서 왔지.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표영우는 내게도 적이네. 그는 군을 정치판으로 만들었어. 우리 기무사 쪽에서도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지. 자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 그 안에 대성 유통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진혁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믿어도 될까? 어머니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표영우라는 거목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진혁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팀장님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표영우를 법정에 세우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불명예를 씻어주지. 명예로운 군인으로 기록되게 해주겠네.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녹음기에는 표영우가 차기 참모총장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뿌린 뇌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 표영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게 어딘가? 진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육군 본부 안에 있습니다. 초여름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부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울렸다. 서울 용산 육군 본부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음산했다. 대성유통 사건으로 22사단장 박정우는 보직 해임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표영우 중장은 자신의 오른팔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그는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고 증거 불충분으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표영우는 집무실에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맹소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군. 그는 이를 갈았다. 꼬리는 잘났지만 타격은 컸다. 차기 참모총장 내정설이 돌던 그에게 이번 스캔들은 치명타였다. 여론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차장님, 다음 주 22사단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과 함께 장병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것이 여론 무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사단이라. 지긋지긋한 곳이군. 알았네. 준비해. 표영우는 22사단에 가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곳의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일주일 뒤 비가 갠 맑은 날. 헬기 편대가 22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표영우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렸다. 맹소희가 헬기를 타고 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등장이었다. 진혁은 도열한 병사들 틈에 섞여 표영우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표영우의 얼굴은 번들거리는 기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고생이 많다. 밥은 잘 나오나? 네. 잘 나옵니다. 병사들은 앵무새처럼 대답했다. 진혁의 차례가 되었다. 표영우가 진혁의 앞에 섰다. 그는 진혁의 명찰을 보았다. 일병 독고 진혁. 표영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자네가 독고 일병인가? 그렇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군.
어머니 일은 유감이다. 하지만 군인은 강해야 해. 사사로운 감정은 묻어두고 국가에 충성해야지. 표영호는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내 엄마는 감정에 휘둘려 망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였다. 진혁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표영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지나갔다. 진혁은 표영호의 등 뒤를 노려보았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화려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사단 간부 식당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표영호는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식당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사단 홍보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다. 자, 우리 22사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영상을 다 같이 보시죠. 사회자가 외쳤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낯선 영상이었다. 어두운 방, 몰래 카메라로 찍은 듯한 흔들리는 화면. 그 속에는 표영호와 김만수 그리고 낯선 정치인이 앉아 있었다. 표영호 이번에 총장 되면 군수 납품은 다 김 대표가 독점하게 해줄게. 대신 대선 자금은 확실하게 밀어줘야 해. 정치인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우리 당에서도 장군님만 믿고 있습니다. 김만수 하하. 역시 차장님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여기 스위스 계좌로 1차 입금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표영호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저거 꺼. 당장 꺼. 표영호가 비명을 질렀다. 부관들이 허둥지둥 영사기 쪽으로 달려갔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맹소희의 생전 모습이 나왔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죽기 직전 병실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표영호 중장.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아들은 안전하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당신은 끝났다. 이 영상은 지금 국방부 출입 기자단 전체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되었다. 맹소희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나는 정의로운 장군으로 죽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부패한 군인을 살려두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 죽음은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막이었다. 이제 그 연막이 거쳤으니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라. 영상 속 맹소희가 경례를 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맹소희. 의상 보고 끝.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표영호에게 꽂혔다. 경악, 혐오, 그리고 분노. 식당 문이 열리고 헌병대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기무사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진혁이 만났던 그 남자였다. 표영호 중장. 군 형법 위반 및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조작이야. 맹소의 그 미친년이 만든 가짜라고. 표영호는 발악하며 식탁을 엎었다. 음식이 쏟아지고 그릇이 깨졌다. 헌병들이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꿀렸다. 그의 뺨은 음식물 찌꺼기로 더러워졌다. 별 3개가 달린 그의 견장은 지식여졌다.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표영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표영호는 진혁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너냐? 표영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혁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도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한 부하로서의 보고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음산하지 않았다.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원한 빗줄기였다. 표영호가 끌려간 뒤 22사단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정화였다.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갔다. 며칠 뒤 진혁은 어머니의 녹음기가 들어있던 서랍을 정리했다. 이제 녹음기는 필요 없었다. 그는 텅 빈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정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김이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진혁아, 밥 먹자. 어머니가 웃으며 불렀다. 진혁은 꿈속에서 숟가락을 들고 엉엉 울면서 밥을 먹었다. 너무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잠에서 깬 진혁의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동해의 태양이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표영호 중장 일당이 일망타진된 후 22사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이 쓸고 지나간 뒤의 황량한 고요함과 같았다. 계절은 다시 돌아 겨울이 되었다. 독고진혁이 이등병 때 겪었던 그 혹독한 고성의 겨울이 이번에는 병장 독고진혁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급식에는 윤기가 흘렀고 보급품은 정량대로 지급되었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살폈고 부조리는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어머니 맹소의 소장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땔감으로 태워 만든 온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넘길 때마다 목이 메었다. 병장 독고진혁은 이제 부대의 전설이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다. 작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갔고 경계 근무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평범함이라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어느 날 22사단 최전방 지피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투입 명령이 떨어졌다. 폭설이 예보된 가운데 철책 점검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눈까지 내리면 그곳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동토의 왕국이 된다. 독고 병장. 너는 이번 작전 열외해도 된다. 말년인데 몸 사려야지. 새로운 중대 배려 차원에서 말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분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고집은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중대장은 혀를 내두르며 승인했다. 이제 부대 안에서 누구 아들이라는 말은 조롱이 아닌 경외의 표현이었다. 작전 당일. 예상대로 폭설이 쏟아졌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황이었다. 진혁이 이끄는 수색팀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뚫고 철책선을 따라 이동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헬멧을 때렸다. 분대장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신병인 이등병 박민수가 눈밭에 주저앉으며 울먹였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일어나는 게 좋아. 여기서 자면 죽는다. 진혁은 박민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핫팩을 꺼내 박민수의 겨드랑이에 끼워주었다. 그때였다. 우지끈. 거대한 소리와 함께 눈 덮인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다. 눈사태였다. 피해. 엎드려. 진혁이 고함을 지르며 박민수를 끌어안고 바위 뒤로 몸을 날렸다. 수백 톤의 눈더미가 그들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가 이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혁은 눈을 떴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눈가루가 폐를 찔렀다. 반쯤 파묻힌 상태였다. 다행히 바위가 버팀목이 되어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품에 안긴 박민수는 기절해 있었다. 무전기는 먹통이었다. 고립되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둘 다 동사할 것이 뻔했다. 진혁은 박민수의 뺨을 때려 깨웠다. 정신 차려. 살고 싶으면 눈 떠. 부분대장님.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알아. 나도 추워. 그러니까 움직여야 해. 진혁은 야전삽을 꺼내 눈벽을 파내어 방풍호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야 박민수. 너 저녁하면 뭐 할 거냐? 여자친구랑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야지. 여기서 얼어 죽으면 억울해서 되겠냐? 진혁은 자신의 방한 내피를 벗어 박민수에게 덮어주었다. 분대장님은요? 분대장님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안 죽어. 우리 엄마가 지켜주고 있거든. 진혁은 피식 웃었다. 정말이었다. 눈보라치는 저 어둠 속에서 정복을 입은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포기하지 마라. 군인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다. 어머니의 환청이 들렸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박민수의 몸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도왔다. 밤이 깊었다. 잠이 쏟아졌다. 잠들면 끝이다. 진혁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격하기만 했던 어머니.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던 어머니.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사랑.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키우셨는지. 세상은 춥고 잔인하니까요. 혼자 서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새벽녘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였다. 여기입니다. 여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눈을 파헤치고 진혁과 민수를 끌어올렸다. 진혁은 민수가 헬기에 실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며 쓰러졌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사단장이 직접 와 있었다. 대단하다 독고 병장. 내가 부하를 살렸다. 사단장은 진혁의 손을 잡으며 칭찬했다. 하지만 진혁은 덤덤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혁은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다. 흉터처럼 남은 동상 자국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니었다. 자신이 비로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훈장이었다. 그는 이제 진짜 군인이었다. 제11장 침묵의 유산과 보내지 못한 편지. 봄이 왔다. 55연대 연병장 주변의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진혁의 저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말년 휴가를 나가는 대신 진혁은 부대에 남아 후임들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그는 자신이 쓰던 관물대를 깨끗이 닦고 군장 품목을 정리했다. 분대장님, 진짜 가십니까? 분대장님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임들이 아쉬워하며 매달렸다. 진혁은 웃으며 그들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좋으면서 내숭은. 나가면 너네 세상이잖아. 어느 날 면회실로 진혁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전속부관 한태성이었다. 그는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한 대위님. 아니 형님. 진혁이 반갑게 인사했다. 한태성은 진혁의 손을 꽉 잡았다. 고생했다 진혁아. 무사히 전역하게 되어 다행이다. 한태성은 가방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손때가 묻은 다이어리였다. 이게 뭡니까? 장군님이 남기신 거다. 원래는 내가 전역하는 날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며칠 일찍 가져왔다. 저녁 전에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다. 맹소의 소장의 업무 수첩이 아니었다. 개인 일기장이었다.
한태성이 돌아가고 진혁은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 벤치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20XX년 3월 5일. 아들이 입대했다. 훈련소 앞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가면 그 아이가 곤란해질 테니까. 차 안에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군복을 입은 내 아들이 너무 작아 보였다. 진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울지 않은 게 아니었다. 숨어서 울었을 뿐이었다. 20XX년 10월 12일.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을 박살내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내가 개입하면 진혁이는 영원히 마마보이 꼬리표를 달게 된다. 스스로 이겨내길 바란다. 미안하다 아들아.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20XX년 12월 24일. 암 진단을 받았다. 3개월이라고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아들을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한다. 표영호 일당이 나를 노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그 칼날이 진혁이에게 향할 것이다. 결단해야 한다. 내 명예를 버려서라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혁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전역을 앞두고 있겠구나. 엄마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승리만을 좇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별을 단 것도 적을 이긴 것도 아니었다. 바로 너를 낳고 기른 것이었다. 너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전우이자 나의 모든 것이다. 부디 평범하게 살아라. 햇살 아래서 웃으며 살아라. 사랑한다. 진혁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의 사랑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어머니의 차가움은 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다. 표영호 전 중장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군 납품 비리 관련자 전원 실형 선고. 화면 속 표영호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증오도 사라졌다. 그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의 허망한 말로일 뿐이었다. 진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진혁은 부대 내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넣었다. 수신인은 없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답장이었다. 어머니,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12장 가장 위대한 패배, 그리고 눈부신 하루. 저녁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진혁은 다림질이 잘 된 어급 전투복을 입고 전역모를 썼다. 가슴에는 예비역 병장 독고진혁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대대장실에 들러 전역 신고를 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진혁의 손을 잡으며 덕담을 건넸다. 고생했다.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위병소까지 걸어가는 길. 중대원들이 도열하여 박수를 쳤다. 독고 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나가서 술 한 잔 사십시오. 연락하겠습니다. 진혁은 후임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했다. 왕따로 시작해서 영웅으로 그리고 다시 평범한 형으로 돌아온 그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민수 일병이 울먹이며 격려했다. 분대장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울지마 임마. 남자가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 휴가 나오면 밥이나 먹자. 위병소를 나서자 철창문이 닫혔다. 덜컹. 그 소리와 함께 2년여의 시간이 문 뒤로 갇혔다. 위병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환영 인파도 플래카드도 없었다. 맹소의 소장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군악대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혁은 이 조용한 저녁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바깥 세상의 공기는 부대 안과 다르지 않았지만 훨씬 달콤했다. 그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끊고 근처 기사식당에 들어갔다. 순두부찌개를 시켰다. 식당 안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고 맹소의 소장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맹 전 소장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숟가락을 든 진혁의 손이 멈췄다. 한태성 형님이 움직인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이제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찌개를 내려놓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저런 훌륭한 군인이 있었네. 저런 분이 진짜 별이지. 쯧쯧.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택시 기사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잖아. 요즘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맹소희를 비웃지 않았다. 그녀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맹소희가 선택한 위대한 패배는 결국 영원한 승리가 되어 돌아왔다. 진혁은 찌개를 한술 떴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보세요,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해요.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진혁은 버스에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목장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도착한 수목장은 고요했다. 진혁은 꽃집에서 산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언덕을 올랐다. 어머니의 나무는 파릇파릇한 새 잎을 틔우고 있었다. 나무 아래 작은 비석에는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 맹소희. 계급도 직함도 없는 소박한 비석이었다. 진혁은 비석 앞에 국화를 놓고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예비역 병장 독고진혁.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혁은 비석 옆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어머니, 저 이제 뭐 할까요? 복학해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닐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심심하게 살 겁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요.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태양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비겁하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면 돕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의는 계급장이 아니라 가슴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지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는 나무를 한번 쓰다듬고 뒤돌아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그의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다. 독고진혁은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청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별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그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진혁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평범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하루가 펼쳐져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